이 아이가 회장님의 친손주입니다. 다 당신! 대체 누구야? 저는 이지수라고 합니다. 강민호 씨의 아내였습니다. 이 유전자 검사지가 그 증거입니다. 연회장 바닥에 서류가 흩뿌려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이 아이가 회장님의 친손주입니다. 휠체어에 앉은 여자의 목소리가 화려한 연회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5살 남짓한 아이를 무릎에 앉힌 채 그녀는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강성태 회장의 칠순 잔치. 재계 인사들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사람들로 가득한 이곳에 누가 감히 이런 폭탄 선언을 할 수 있을까요? 당신, 대체 누구야? 박전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5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의 흔적이 눈앞에 나타났으니까요.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5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문전박대. 그날은 늦가을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지수는 휠체어 바퀴를 천천히 밀며 호텔 정문 앞에 섰습니다. 무릎 위에는 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엄마의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크다. 우리 들어가도 돼? 준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호텔 입구를 지키던 경비원이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프라이빗 행사라서 초대받은 분만 입장 가능합니다. 경비원의 시선이 휠체어에서 아이에게로 그리고 지수의 수수한 옷차림으로 옮겨갔습니다. 그 눈빛에는 명백한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초대는 받지 못했지만 꼭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때 연회장 안쪽에서 중년 여성 둘이 걸어 나왔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보석으로 치장한 그들은 지수를 보더니 수군거렸습니다. 저기 봐. 휠체어 타고 아이까지 데리고 왔네. 요즘 이런 사람들이 유명인사 잔치에 와서 돈 좀 뜯으려고 하잖아. 민폐도 정도가 있지. 목소리는 작았지만 충분히 들릴 만큼 크게 말했습니다. 준이가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지수는 준이를 꼭 안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년 동안 수없이 참았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할 때도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 취급받을 때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저는 강민호 씨의 아내였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경비원과 여자들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강민호? 그게 무슨... 한성그룹 강성태 회장님의 외아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그분의 손주입니다. 이제 들여보내주시겠습니까? 경비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여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경호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수는 가방에서 낡은 신분증과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남자가 안으로 들어간 사이 지수는 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준아, 무섭지? 엄마도 무서워. 하지만
오늘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아빠를 위해서. 준이가 엄마의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나도 아빠 보고 싶어.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5년 동안 준비한 이 순간을 눈물로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드디어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경호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휠체어 바퀴가 천천히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되는 그곳으로 지수의 복수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연회장의 충격. 연회장 안은 숨이 막힐 듯 화려했습니다. 수십 개의 샹들리에가 빛나고 있었고 테이블마다 고급 와인과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서자 음악이 멈췄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쏟아졌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여자들이 수군거렸고 턱시도를 입은 남자들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단상 위에 강성태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칠순을 맞은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5년 전 외아들을 잃은 후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웃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한 남자가 지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민재 전무, 강 회장의 조카이자 현재 한성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야?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 박 전무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그를 지나쳐 강 회장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잠깐, 경비들 당장 이 여자 끌어내. 박 전무가 소리쳤지만 경호원들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기 때문입니다. 노인의 눈이 지수의 무릎 위에 앉은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지수가 휠체어를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지수라고 합니다. 강민호 씨, 아내였습니다.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민호,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한성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그 이름이 언급되자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호이, 아내라고? 네. 그리고 이 아이는 민호 씨의 아들 강준입니다. 회장님의 친손주입니다. 지수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상 위로 던졌습니다. 봉투에서 여러 장의 종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3군데 다른 병원에서 받은 거예요. 확인해 보십시오. 박 전무가 황급히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회장님, 이건 조작된 거예요. 요즘 이런 서류 위조하는 거 일도 아니잖습니까? 하지만 강 회장은 박 전무를 밀어내고 직접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는 명확한 검사 결과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호와 강준의 친자관계 확률 99.9%. 이럴 수가.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단상 아래로 천천히 걸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무릎 위에 앉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준이가 겁먹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 그 또렷한 쌍꺼풀과 눈매, 민호와 똑같았습니다. 준아, 인사드려. 지수가 아들을 토닥였습니다. 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그 순간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 흘리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민호야, 내 아들. 박 전무가 급히 강 회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 여자가 무슨 속셈으로 여길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당장 조사를 해봐야. 조사는 필요 없습니다. 지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박 전무를 향했습니다. 박 전무님, 5년 전 그날 고속도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박 전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난 모르는 일이야. 그건 단순한 교통사고,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수의 손이 가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5년 전 그 시작. 잠깐. 박 전무가 지수의 가방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민재야, 물러서라. 하지만 회장님, 이 여자가 무슨 수작을 부리려는지. 물러서라고 했다. 강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5년 만에 처음 보는 단호함이었습니다. 박 전무는 입술을 깨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수 씨. 강 회장이 지수를 불렀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어떻게 만났습니까? 지수는 준이를 꼭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5년 전 그 운명적인 날이 5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대구 달성군의 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죠. 그런데 오후에 응급실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지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다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온 젊은 남자였어요. 전신마비 판정을 받은 상태였죠. 강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민호가 혼자 운전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전화를 받았던 그날. 처음 민호 씨를 봤을 때 그분의 눈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8살. 모든 걸 가졌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가족도 회사도 꿈도. 그분은 매일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밥도 거의 드시지 않았어요. 연회장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저는 그분 곁에 있었습니다. 매일 병실에 들어가 말을 걸었어요. 처음엔 대답도 안 하셨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왜 민호에게 그렇게까지 해줬습니까? 지수가 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휠체어를 타게 된 건 15살 때였습니다. 학교 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죠. 그때 저도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친구들은 제 곁을 떠났고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지수의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다리가 불편한 건 장애지만 포기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짜 장애라고. 그분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호 씨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민호가 네,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호 씨가 처음으로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작은 기적이었죠. 그분은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살고 싶다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강 회장이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회장님은 모르셨을 겁니다.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전무님이 회장님께 거짓 보고를 했으니까요. 민호 씨의 상태가 절망적이라고, 의식도 없다고, 회장님이 오시면 충격받으실까봐 말렸다고 하셨죠. 모든 시선이 박 전무에게 쏠렸습니다. 박 전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정말로 민호가 위독했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호 씨는 점점 좋아지고 있었어요. 3달 후엔 상체를 일으킬 수 있었고 6달 후엔 휠체어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꼭 회복해서 회장님께 다시 돌아가겠다고.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지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박 전무님은 그게 두려웠겠죠. 민호 씨가 돌아오면 자신의 자리가 없어질 테니까요. 지수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선택했습니다. 민호 씨를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기로. 사랑과 음모, 거짓말. 박 전무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조카를 죽여? 증거도 없으면서 함부로. 증거는 있습니다. 지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죠. 먼저 회장님께서 들으셔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노인의 눈은 이미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1년쯤 지났을 때 드디어 휠체어로 혼자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그분이 처음으로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고맙다고, 당신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다고. 지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모르게 사랑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환자로만 봤어요.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모습에 마음이 갔습니다. 연회장의 여자들이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누군가는 훌쩍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민호 씨도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재벌가 도련님이 휠체어 탄 저를 사랑한다니 처음엔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분은 진심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아니요. 못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호 씨는 먼저 아버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대로 회복한 모습으로 떳떳하게 아버지 앞에 서서 사랑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지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준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연회장이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민호 씨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매일 제 배를 쓰다듬으며 아기에게 말을 거셨죠. 아빠가 꼭 건강하게 회복해서 너를 안아줄 거라고. 할아버지한테 데려가서 자랑할 거라고. 강 회장이 흐느꼈습니다. 손주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던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게. 지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호 씨가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하셨어요. 분명 좋아지고 있었는데 이유 없이 몸 상태가 나빠졌죠.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기록을 확인해 봤어요. 지수의 눈빛이 박 전무를 향했습니다. 누군가 민호 씨의 약을 바꿨더군요. 회복을 돕는 약 대신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으로요. 처방전은 담당 의사 명의였지만 그 의사는 그런 처방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박 전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건 병원 실수였을 거야. 실수치고는 너무 계획적이었습니다. 지수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약이 바뀐 시점이 딱 민호 씨가 크게 호전됐다고 서울 본사에 보고가 올라간 직후였거든요.
그리고 그 보고를 받은 사람은 지수가 박전무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박전무 당신이었죠. 연회장 사람들이 박전무를 바라봤습니다.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아, 아니야. 나는 정말. 민호 씨도 알아챘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은 제게 말했어요. 위험하니 당장 병원을 떠나라고. 아기를 지키라고. 하지만 저는 떠날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어떻게 가요? 지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할 때라고. 아버지께 직접 찾아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깨졌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강 회장이 비틀거렸습니다. 5년 전 민호가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죽었다는 그날. 그게 우연이 아니었단 말이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막으려 했습니다. 영원히. 그날 밤의 진실.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민호 씨가 직접 운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1년 만에 처음 운전대를 잡는 거였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고요.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고속도로에 들어섰을 때 민호 씨가 말했어요. 아버지를 만나면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드릴지 고민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버님은 분명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제가 말했죠. 지수의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대형 트럭이 맹렬한 속도로 다가왔어요. 민호 씨가 백미러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한테 안전벨트 확인하라고, 배를 감싸라고 소리쳤어요. 강 회장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트럭이 우리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차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가 한 손으론 핸들을 잡고 다른 손으론 제 배를 감싸 안았어요.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됐을 때도 그분은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 멈췄을 때 저는 제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다리가 끼어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분이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곧 구조대가 올 거라고. 그런데 지수가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차에서 기름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엔진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민호 씨가 제 다리를 필사적으로 빼내려 했지만 쇠붙이에 완전히 끼어 있었죠. 강 회장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호 씨는 결국 제 다리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차 문을 발로 차서 열었어요. 그리고 저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차 밖으로 굴러떨어졌어요. 빗속에서 뒤를 돌아봤을 때 민호 씨가 차 안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울지 말라고, 우리 아기 잘 키우라고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지수가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차가 폭발했습니다. 강 회장이 무너졌습니다. 노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민호야, 내 아들. 연회장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전무는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다시 걷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수가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원래도 휠체어를 탔지만 재활 치료로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사고로
완전히 걷지 못하게 됐죠. 그래도 뱃속의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민호 씨가 지켜준 덕분에 지수가 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구조대가 오기 전에 달성군 지인의 도움으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지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제게 속삭였거든요. 죄송하다고, 시키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리고 저까지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연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재활상 담사였습니다. 지수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장애인 환자들을 돌보고 재활을 돕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이 사건을 제대로 밝히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그리고 저 혼자서는 절대 박전무라는 거대한 권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요. 지수가 가방에서 낡은 USB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밝히기 위해서요. 폭로의 순간, 거짓말이야. 박전무가 소리쳤습니다. 트럭 운전사? 그게 무슨 근거가 돼? 사고로 정신이 나간 사람이 지어낸 얘기일 수도 있잖아.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지수가 USB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죠. 박 전무님, 사고 이틀 전 당신이 누군가와 통화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박 전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재활상담사로 일하면서 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었죠. 지수가 연 회장 뒤쪽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열리며 50대 남자가 경찰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이 트럭을 몰았던 운전사입니다. 김철수 씨. 저는 사고 2년 후 우연히 그를 재활센터에서 만났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악몽에 시달리던 그는 결국 제게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김철수가 고개를 숙인 채 걸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그 일을 했습니다. 박 전무님이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사고처럼 보이게 차를 들이받으라고. 사람이 죽어도 상관없다고. 연 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박 전무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나는 그런 사람 만난 적도 없어. 증거가 있습니다. 지수가 USB를 경호원에게 건넸습니다. 연 회장 스크린에 띄워주세요. 잠시 후 대형 스크린에 오래된 녹음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그중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이를 확실하게 처리해. 사고로 보이게. 둘 다 살려두면 안 돼. 박 전무의 목소리였습니다. 연 회장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돈은 걱정 마. 일이 끝나면 5천만 원 입금해주지.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박 전무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목소리 합성 기술로. 합성이 아닙니다. 경찰 중 한 명이 나섰습니다. 이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감정했습니다. 박 전무님의 음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통화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사고 이틀 전 박 전무님의 비밀 전화에서 김철수 씨에게 전화가 걸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박 전무가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에는 더 있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다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병원 CCTV 영상이었습니다. 한밤중 누군가 몰래 민호의 병실에 들어가 약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나올 때 잠깐 마스크를 벗는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박전무였습니다. 안 돼. 박전무가 소리치며 스크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오해예요. 저는 그냥 민호를 위해서. 닥쳐. 강 회장의 목소리가 연 회장을 흔들었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내 아들을, 내 핏줄을 내가 죽였구나. 강 회장이 박 전무에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너를 믿었다. 민호가 없는 동안 내가 회사를 잘 지켜줄 거라고 믿었어.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을 죽이고 내 손주까지 없애려 했구나.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경찰.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이자를 당장 체포하시오. 살인교사. 아니, 살인죄로. 경찰들이 박 전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 전무는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그를 끌고 가는 경찰들을 지켜보며 지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5년.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매일 아침 복수를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민호 씨를 위한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강 회장이 지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내가 눈이 멀어서. 내가 제대로 봤더라면. 아니에요, 회장님. 지수가 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회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악한 사람이 저지른 일이죠. 이제 민호 씨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예상 밖의 선택. 박 전무가 끌려나간 후 연 회장은 한동안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지수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의 눈빛을,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강 회장이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수 씨, 아니, 이젠 며느리라고 불러도 되겠지요. 오늘부터 당신과 준이는 이 집의 가족입니다. 한성가의 며느리이자 내 손주의 어머니로서 마땅한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연 회장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는 축하한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당신은 내 아들의 아내고 이 아이는 내 손주인데 저는 민호 씨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저를 사랑했죠. 하지만 저는 한성그룹의 며느리가 되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지수가 연 회장을 둘러봤습니다. 5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사람들이 저를 무시할 때도, 준이가 유치원에서 놀림받을 때도 저는 참았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재활상담사로 일하며 배웠던 것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장애는 불편함이지 무능력이 아니라는 것. 휠체어를 타도 얼마든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강 회장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달성군에서 작은 재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민호 씨가 남긴 유산이, 아니, 그분이 제게 남긴 용기로 시작한 곳입니다. 처음엔 단칸방에서 시작했어요. 휠체어 탄 아이들, 사고로 다친 사람들, 포기하고 싶어하는 환자들. 그들을 만나며 저도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습니다. 연 회장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회장님, 저는 화려한 저택보다 제 센터가 좋습니다. 비싼 드레스보다 환자들의 웃음이 좋아요. 그리고 지수가 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 아이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길 바랍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람을 돕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배우면서요. 하지만 강 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민호 씨의 명예를 되찾는 것. 그분이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 악한 음모에 희생됐다는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그 악인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 지수가 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 목적을 이뤘습니다. 민호 씨도 하늘에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준이는 내 손주를 볼 수 없단 말이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요. 준이는 회장님의 손주가 맞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찾아뵐게요. 명절에도 오고요. 준이에게 할아버지가 필요한 것처럼 회장님께도 손주가 필요하시잖아요. 지수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달성군에서 살 겁니다. 그곳이 저희 집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재활상담사로 살아갈 겁니다. 제가 가장 저다울 수 있는 모습이니까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의 얼굴에 존경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알겠소. 당신의 뜻을 존중하겠소. 대신 한 가지만 부탁하겠소. 말씀하세요. 민호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고 싶소. 당신의 재활센터를 돕고 장애인들을 지원하는 재단을요. 그것만은 허락해 주시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다시 피어나는 희망. 1년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휠체어를 타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준이가 엄마 무릎에 앉아 작은 꽃다발을 안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강 회장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강 회장이 아들의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가 왔다. 늦게 와서 미안하구나.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수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호 씨, 박 전무는 법정 최고형을 받았어요. 살인 교사와 살인 미수죄로 20년형이에요. 이제 회장님도 진실을 아시고 준이도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정의가 실현됐어요. 이제 편히 쉬어도 돼요. 준이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엄마가 매일 아빠 이야기 해줘요. 아빠가 엄청 용감했대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민호가 대답하는 것처럼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달성군. 지수의 재활센터는 이제 제법 커졌습니다. 강 회장이 설립한 민호재단의 지원으로 새 건물을 지었고 전문 치료사들도 여러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매일 현장에 나왔습니다. 휠체어를 탄 아이들과 함께 재활 훈련을 하고 사고로 좌절한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16살 소녀가 물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아이였습니다. 할 수 있어. 지수가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도 처음엔 못 걸을 거라고 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넌 아직 어려. 가능성이 무한해. 그리고 선생님이 옆에 있잖아. 소녀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수는 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준이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지수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달성군청 홈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 공청회 안내문이었습니다. 엄마, 뭐 봐요? 응. 엄마가 회의에 나가야 할 것 같아서.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요즘 지역 사람들이 지수에게 부탁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달라고. 휠체어로 다니며 겪는 불편함, 장애 아동 교육의 문제점, 재활치료 지원 부족.
이런 것들을 바꿔달라고.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것도 재활상 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환자 개개인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바꿔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공청회에 참석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이지수입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점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15살에 교통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됐습니다. 그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장애는 불편함입니다. 하지만 장애보다 더 큰 장벽은 사회의 무관심입니다. 휠체어로 다닐 수 없는 건물들, 장애 아이들을 받지 않는 학교들, 턱없이 부족한 재활치료 지원. 이런 것들이 진짜 장애입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 지역부터 달라지길 바랍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되길. 제가 그 변화를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준이를 재우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민호 씨, 보고 있어요? 지수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나는 이제 더 강해졌어요. 우리 준이도 씩씩하게 자라고 있고요. 당신이 꿈꿨던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도 노력할게요.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마치 민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사랑해.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휠체어는 지수의 발이 되었고 사랑은 지수의 날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희망을 향해 계속 나아갈 것입니다.